예, 이 경쾌한 음악 들으시면 기분 좋아지시죠? 더군다나 오늘이 금요일 오후입니다.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은데 바로 이 기분 좋은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 글쎄요, 우리가 또 오늘 얘기한 건 아주 복잡다단한 얘기죠. 바로 이번 주 승부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이번 주 승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정말 추운 이 바람을 뚫고 달려와 주신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시사평론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수영입니다. 예, 그리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짜 추워요. 네, 쌀쌀합니다. 네. 아니 저 좀 아까 그 옥상에서 담배 피려고 나갔었는데, 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어이구,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은 또 이제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항상 따뜻함을 기다리면서 이제 되면 그러면 마음이 좀 풀어지는데 문제는 정치권이 이렇게 따뜻해질 가능성은 거의 안 보이죠. 예,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한 분씩 먼저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승자. 저는 거의 공천이 이제 뭐 한 90% 완료됐잖아요. 그 이번 주에 마지막 승부처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직진 정신을 발휘해서 이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명과 친문의 그런 거센 저항을 뚫고 본인이 어떤 공천 이 공천에 대한 평가는 제가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또 이건 유권자와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했던 이재명의 완승의 한 주였다. 아, 이재명의 완수 동의하십니까? 이재명의 완수?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 승패를 논할 때 도대체 뭐가 승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된다는 건데요.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전쟁에서 패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진정한 승리를 얻으려면 방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 충분히 저는 이제 공감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본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저는 이번 주에만 승자였다. 저는 최종 승자가 아니라 이번 주에만 승자였다. 근데 어쨌든 일단은 뜻은 이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김호신. 그 이제 마지막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박용진 강북을이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광진을이죠, 강북을입니다. 강북을입니다. 강북을이네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도 성향의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표심을 정할지 이런 것들도 좀 들여다봐야 돼가지고요. 지금 이번에 공천을 많이 이뤄냈다라는 부분 그런 것도 있기야 있죠. 있기야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게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요새 공천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양평도 가고 국면 전환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귀에 탁 들어오는 메시지를 스티커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명 학살 비명 횡재 이건 사실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명 그러니까 우리가 비명 학살 그러니까 친명이 이제 횡재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저는 비명 행사에 그게 이제 귀에 착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게 밀어붙였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몰랐겠습니까? 저항과 그 부정적 여론을.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봉신 의원은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해 주셨는데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투에서 이겨놓고 보자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완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뭔가 국면을 다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여야 하니까 뭔가 하기 위해서 양평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만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다 소진된 이슈, 이미 반영된 이슈, 그다음에 해묵은 정쟁거리를 다시 꺼내들고 미래의 공천을 국민은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걸 꺼내든다고 일단 의도는 알겠으나 그게 과연 먹힐까요? 전략 부재다. 저는 그러니까 고육지책이다. 고육지책이다. 어떻게 보세요? 고육지책은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이슈를 다시 언급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에는 공감이 아주 크게 되고요. 정권 심판 논의라는 게 다시 등장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 소스가 달라야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지피려면 뭔가 이제 가지고 있어 폭로를 하겠다 이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양평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는 글쎄요 개항을에 이제 출마한 그 누굽니까 원희룡 전 장관
을 겨냥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거 이외에 정권 심판론을 전국적인 그 중도 성향이신 분들까지도 완전히 공감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 예. 그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한다. 근데 이 사실 계속 같은 얘기가 좀 네, 많이 네, 네. 나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상수와 변수로 얘기를 했을 때 선거에는 상수는 사실 별 영향을 못 주잖아요. 이 급작스러운 변수가 돼야 되는데 이 상수로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기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작이 젖었으면은 장작이 젖었을 때 불을 피우려면은 장작을 바꾸거나 아니면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급하게 불 피우려고 휘발유 끼얹어 보세요. 사고만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권 심판론 같은 게 비유가 뭐 네. 대단하시네. 정권 심판론 같은 게 이미 저는 물에 젖은 장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소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의하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소재를 좀 바꿔서 장작을 좀 마른 장작을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텀을 두고 장작을 말려가지고 다시 점화할 생각을 해야지 마음이 급하니까 뭐 아무 거 갖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거 다 넣어서 불 지피겠다? 저는 그거는 오판이라고 보죠. 자, 우리 김봉신 이사님 예. 승자. 저는 이제 승자로 조국혁신당을 꼽았습니다. 조국 혁신당. 예, 예. 짭짤하죠. 예. 이거는 짭짤하죠. 이제 뭐 하여튼 결과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빨리 확 튀어오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예, 많이 튀어올랐습니다. 뭐 일부 조사에서는 뭐 그 비례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뭐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과 뭐 거의 뭐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조국혁신당은 일단은 창당 컨벤션에서는 승리를 한 건 맞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혁신당이 승리했다라고도 보는데 조국 전 장관의 힘만으로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1호 그 얘기는? 예, 1호 영입, 예. 예, 인재 영입을 신장식 예. 변호사가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예. 그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전과 같은 사이다성 발언이라든지 메시지를 내고 있지 못하는 이런 어떤 답답함의 근거에서 확 지지세를 모았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승자라고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제 기억으로는 21대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이요. 네. 근데 처음에 이게 3월 넷째 주는 한 9%뭐 11%이 정도 됐는데 근데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확 튀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그렇게 된 거 동의하세요? 그 원인? 저는 뭐 100% 동의하죠. 저도 뭐 이게 그러니까 저 승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지 네. 실제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승자다 이런 그렇죠. 의미는 아니고 네. 어쨌든 정치적 이익을 굉장히 짭짤하게 얻었다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승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조국혁신당은 최대 수혜자죠. 지금 말하자면 오히려 제3지대가 갖고자 했던 양당 정치의 독점과 폐해를 제3지대가 좀 열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사실은 실패에 가까워 지금 보이는 노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틈새 시장을 매우 잘 공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막 통진당도 끌어들여서 비례연합정당 왕성하고 진보당입니다. 네, 진보당까지 죄송합니다. 과거의 통진당이죠. 그 통합진보 세력들 끌어들여서 하고 뭔가 원칙도 그다음에 뭐 시민사회연대의 느슨한 연대라고는 하긴 하는데 이게 뭐 민주당의 정체성인지도 모르겠고 정확하게 대여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딱 보여주면서 이른바 그 공천 갈등에 실망했던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도 쓱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뭔가 선명하지 못했던 민주당의 대여 전선에 확실하게 각을 세워주는 뭐 조국 장관 대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김건희 여사 뭐 탄핵 뭐 하야라든가 뭐 이거 다 끄집어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딱 소구가 되니까 거기에서 그냥 두 자릿수로 확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대 수혜자는 맞긴 한데 근데 이 지점에서 한번 봐야죠. 과연 진짜 우리 중도까지 여기서 동의할 수 있는 우리 정치의 이게 현실이 과연 국민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인가 이 얘기는 별도로 해야죠.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나무당이라는 거를 이제 창당을 했고 사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2심까지 실형 2년을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게 사실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그 실형을 선고받고 물론 최종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구치소에 있는 분이 창당을 하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국 전 장관만을 보고 지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하나 신장식 변호사라든지 그분이 팬덤이 분들의 많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메시지에 좀 목마른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이 방금 말씀 주신 거의 뭐 2심까지 가고 했던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벼랑 끝에서 나오는 그 절절한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사람들의 좀 가려운 데가 저 멀리 있었는데 그걸 잘 긁어줬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열린민주당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요. 열린민주당이 맞습니다. 갤럽 최종 조사에서도 12% 얻을 거다. 비례투표를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됐었고 예전에 2020년이죠. 2020년. 예, 2020년 열린민주당 그때 예, 심지어는 ALS 같은 데에서는 열린민주당이 15% 정도 나왔습니다. 비례투표를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비례 지지도가요. 그런데 실제 까봤더니 5.4% 나왔죠. 그리고 세석에 이렇게 좀 약간 좀 축소된 건데요. 그것을 봤을 때 그럼 뭐 조국 혁신당이 그와 같은 열린민주당의 모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2016년에 보시면 국민의당은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처음에 2월 달에 8%에서 시작했다가 지지도가 본선 들어가서 한 4%까지 올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끝날 때 17이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그러면서 끝나고 나니까 20 몇 %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13석을 얻었죠. 그러면 2016년에 길을 갈 건지 2020년에 길을 갈 건지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관계 맺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에 열린민주당에게는 아니 난 그런 자식 정당 둔 적 없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선거기를 확실히 해버렸죠. 네, 이해찬 대표가. 그러면서 정봉주 당시에 열린민주당에 있었던 그 주자가 서로 간에 말이 안 맞아서 토론 그 방송에서도 약간 트러블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인데 지금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맺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확 높아져서 두 자릿수의 의석을 얻을지 아니면은 이게 쭉 낮아져서 한 자릿수 그것도 5석 미만으로 채워질지는 서로 간에 하기에 나름이다 지금.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인정하는 게 우리가 투표 형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진심 투표가 있고 전략 투표가 있잖아요. 행위가. 예. 그런데 이제 진심 투표 같은 건 그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 야권 지지자들이. 그래서 조국이라는 상징성 있는 인물을 우리가 뭐 살려주고 아까 뭐 신장식 변호사 같은 사람들도 뭐 어쨌든 팬덤이 있으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이른바 진심 투표 영향 그런 길을 갈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쪽에 대한 중도 소구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의 그 비례정당 연합들을 지지해 줘야 한다라고 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건 맞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건 맞아요. 이게 손을 내밀기도 손을 안 내밀기도 참 그렇다고 본인들 자기들이 그 연대한 더불어 그 시민사회 그 연대 정당이 오히려 조국보다 빠진다면은 그것도 참 정말 민주당으로서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참 딜레마 같은 상황인데 뭐 정무적 판단을 좀 고도로 해봐야 되겠죠.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자체 정례 여론조사고요. 지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여론조사에서요. 지금 호남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5%가 나왔습니다. 55%가 나왔는데 이게 60%는 일반적으로 넘어야지 이게 뭐 아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55%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은 제가 NBS 조사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NBS 조사 같은 경우에 49%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이런 현상과 조국 혁신당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저 박소영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비율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센 발언을 해야 된다. 더 강한 메시지를 날리고 정부와 여당과 각을 세워서 좀 대립적으로 하더라도 무엇인가를 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 조국 혁신당 쪽으로 마음을 좀 많이 옮기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전라에도 있고요. 특히 저는 연령대로 40, 50대에 많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그 말씀 주신 그 조사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조국 혁신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6% 나왔죠. 예. 예, 6% 나왔는데 예, 광주 전라에서는 11%두 자릿수입니다. 또 40대에서 12%, 50대에서 11%다 두 자릿수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뭡니까? 인구 통계적인 계층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계층들은 이 집단들은 보통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분포가 좀 많았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죠. 조국혁신당이 중도에서 저는 이게 사실은 중도에서 조국혁신당이 인기가 없어서 중도에서 인기를 못 얻음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중도 표심도 갉아먹어서 중도에서 동시에 하락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또 다른 가설로서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진보의 결집력 그러니까 응집도를 강화시켜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라든지 다른 쪽에서 더 강화시킨다면 더 응집력을 발휘하게 만든다면 이거는 제로섬이 아니고 포지티브섬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게 이른바 지역구는 민주당 그다음에 비례는 그 예, 조국당을 예. 찍어달라는 그 전략 이른바 지민비죠. 교차 투표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차 투표가 우리가 94년 이제 말하자면 정당 투표가 별도로 도입된 이후에 2004년이죠. 2004년에 도입이 됐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이렇게 교차 투표 현상을 보여주는 게 가끔 이제 있어 왔는데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이게 지역구 그러니까 조국 정당이 조국혁신당이 확실하게 지역구 후보를 안 내고 예. 우린 비례를 갖고 있다 선언했던 게 이게 오히려 저는 더 먹힌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야권 지지자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지역구 그러면 민주당 찍어주고 너 비례는 조국 찍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은 조국혁신당이 저는 그 민주당의 실망한 이탈층이 빠지는 방파제 역할을 해줬다고 봐요. 근데 그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좀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왜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당을 지지했던 굉장히 고관여되고 뭡니까 좀 반여당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그런 지지자들을 결집을 시켜줘서 그분들이 이탈하지 못하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조국혁신당이 포지티브 썸으로서 역할을 해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경향으로서 중도적인 입장을 가졌던 유권자분들이 만약에 조국혁신당과 그 친화력을 발휘했을 때 이탈해 버린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뭐 그다지 뭐 재미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NBS 조사는 3월 4일부터 3월 6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한 여론조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에 4부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패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저 임종석 실장 꼽아. 전 실장. 임종석 전 아니 실장. 정말 잘 끌고 갔으면 임종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 그냥 정말 좀 비겁하게 드랍을 했어요. 제가 비겁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이낙연 대표 표정에서 비겁함을 읽었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라면 연락하겠죠. 그 말에 저는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보면서 저는 정치인의 능력 중에 가장 다른 능력도 다 필요하겠지만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타이밍을 보는 감 그다음에 결정력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판 잘 키워오다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후위를 도모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뭐 이런 맥락에 대한 그 우리 분석들은 나오는데 어찌됐건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뭔가 그 나아갈 때와 들어갈 때 정치인은 나아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빠질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페이드아웃 국면으로 가버린 거 이거 저는 패자로 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후위를 도모한다 뭐 이런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된 상태에서 후위를 도모가 쉽겠어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있다는 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86 운동권 청산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대 교체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나오니까 친명 비명 프레임에 그냥
그 씌워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친명 비명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반 이상은 저는 세대 교체의 그런 의미도 담았다라고 보면 임종석 그 전 실장이 사실은 세대 교체에 거센 바람이 불고 있지만 나는 뭔가 할 일이 있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옛날에 내가 이제 열심히 했고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지금 다시 난 등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지지자들 또 국민들께 이게 효과적으로 설득이 될지 이걸 생각해 봤어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중성동이 아니고 중구성동구가 아닌 완전히 다른 험지 출마를 처음부터 결행했으면 이건 얘기는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결행했으면 얘기는 너무 달라지고 그러면 정치적 생명은 방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러면 확 살아 있을 수가 있죠. 생명 연장, 정치적 생명 연장도 가능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렬하게 거기 험지에 가서 전사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름은 남는 거죠. 이름은 남고 다음을 후위를 도모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은 가장 알짜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갔더니 이게 욕심 프레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잘 안 됩니다. 이건 빼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고 이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왜 남았는지도 저 되게 궁금한데 뭐 선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선대위원장 할까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겠죠. 근데 임종석 실장이 그걸 받을지는 좀 의문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화합 그다음에 포용 뭐 이게 딱 되는 그림이니까 그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임종석 전 실장이 그렇게 말하자면은 페이드아웃 국면 나가는 국면을 짜버렸기 때문에 들어와서 선대위장 맡는다고 과연 그게 먹힐 수 있는 카드가 될까? 저게 동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언가 서사가 나가줘야 그래서 끌어들였을 때도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게 그냥 뭔가 그게 뭐 부족하게 나가버린 듯한 느낌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전면에 나선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그건 의문 좀 제기해요. 우리 김봉신 이사님 패자. 네. 저는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 연합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으로서는 패자다. 왜요? 아니 결국은 어쩌면 더불어민주연합도요. 결국은 지지도를 많이 올려서 여기서 다수의 의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이제 뭐 후보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다면 이게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 및 뭡니까 야권 전체적으로 한 22석 정도는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예상은 그렇게까지는 밝지가 않습니다. 전망이 제가 봤을 땐 그 예상에 어떻게 보면 반 정도는 조국혁신당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 됐거든요. 많이 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아닙니다. 그러니까 혁신당이 많이 될 때가 한 12석, 적게 될 때가 한 4-5석 이렇게 보는 거죠. 엄청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냐면 한 11석이라고 따지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민주계에서 22석이라고 예상됐던 거에 절반을 가져간다면 11석이죠. 그렇죠. 지금 일부 ARS 조사에서는 그런 결과도 예상할 수 있게끔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꼬꾸라질지 아니면은 바람을 타서 그렇게 진짜 두 자릿수를 먹을지는 어떻게 하느냐. 또 뭡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이 관계를 삼각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최대 11, 적게는 4-5 이렇게까지 본다면 이게 격차가 엄청 크네요. 크지만 그런 결과도 예상이 된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관심사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2명의 후보들을 받아서 오디션을 통해서 4명으로 압축하고 그래서 새진보의 셋, 진보의 셋 그리고 시민 4석 4명의 후보 포함해서 민주당이 20명을 만들어서 총 30명으로 진용을 갖추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서요. 아까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스토리가 이게 보이는지 하는 걸 좀 한번 되묻고 싶어요. 저는 더불어민주연합 사람들한테. 조국 혁신당은 어쨌거나 등장하면서 파괴력 있게 올라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그런 스토리 어떤 선명한 색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분들의 가려운 지점 또는 민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가치 시대정신에 맞는 가치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
저는 여기에서는 지난 한 주, 두 주, 몇 주를 본다면 와 그동안 준비해놓은 메뉴가 국민께 드려야 될 메뉴가 이거라면 이건 좀 약간 좀 패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첨언하고 싶은 거는 그럼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예. 그 아예 자매 정당으로 해서 사실상 병리평 정당임을 천명해 버렸잖아요. 우리 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모양만 유성 비례정당이지 병리평이에요. 예. 그 갖다 찍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당 대표를 당직자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는 국민들 눈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위성 정당에 부합하느냐 이걸 떠나서 국민들 눈에는 그래. 국민의힘은 뭐 서사도 필요 없고 스토리도 필요 없고 그래 자매정당 직계정당이니까 니네들 알겠어. 근데 민주당이 거대하게 출발을 했어요. 뭐 시민사회연대 얘기하면서 가치가 어떻고 하면서 이제 뭐 그 진보당도 끌어들이고 누구도 끌어들이고 해서 했는데 거기서 국민들 기억에 남는 거는 용해인 비례재선이라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국민들의 이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지 국민 앞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맥락을 보고 그게 이제 투표행위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패자라고 하는 말씀 100% 동의하는 거는 국민의힘은 어찌되었건 평가 외로 나가고 이제는 거기는 병리평이야 사실상. 근데 여기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거는 용해인 비례재선이라는 그 프레임에 딱 갇혀버렸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그래서 뜨는 거라고 봐요. 오히려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저 소나무당 이게 아니 이름이 너무 아주 기억에 남아요. 소나무당. 그 송당이라고 그러려고 소나무당이라 한 거 아닙니까? 소나무 송자니까 송당. 그래서 송당 이렇게 하려고 소나무당으로 했다는 제가 얘기를 그렇군요. 들었어요. 그 네이밍을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사님? 글쎄요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참여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기 참여 더불어민주연합인가 거기 참여하겠다고 한 거죠 소나무당.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받는 입장도 생각을 해서 좀 물밑 접촉을 좀 많이 좀 해서 정리를 좀 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법 리스크 같은 것들을 안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평론가님도 말씀 주셨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이 이게 모든 게 아름답고 뭐 화려하고 뭐 이렇게 뭐 국민 많은 분들의 이제 시선을 붙잡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서로 좀 뭐랄까 리스크를 더하는 게 아니고 좀 좋은 점 뭐 이런 것들 볼만한 점 이런 것들을 더하는 방향이 돼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말씀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이사님. 제가 쉽게 좀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뭐 볼 게 있어야죠.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번 비례정당 득표를 보면은 저는 이제 다음 어차피 국회에서 또 선거구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선거법을 또 지난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또 위성정당 어쨌든 가기로 했는데 저는 이 폐해가 다시 한 번 더 드러날 거라고 봐요. 이럴 거라면은 뭐하러 위성정당 하느냐 차라리 병리평으로 가지.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가치 그 소수정당의 진출 이런 것들이 전부 무력화되고 사실상 그게 반영되지도 못하는 걸 이걸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아래 이걸 계속 갖고 가는 게 맞아 정치 현실에 오히려 국민들도 복잡하게 만들어드리고 투표용지나 일메타 가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지적에 올 수가 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저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도 다시 한번 어쩌면 다음 국회 때 한번 논의가 될.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계열이 많이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국민들이 병리평 지지해 준 거죠. 차라리 그렇게 가라. 깔끔하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또 이번에서 지켜볼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여간 병리평이든 준연동이든 일반 국민들은 그거 사실 복잡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이게 투표용지가 50cm를 넘겠네. 이 정도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제가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이번에 한번 실제로 재보니까 72에서 1m 가까이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지금 선관위에서는 48개 정도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1m까지는 안 되고. 최대 1m, 최대 1m. 최저 72cm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들기도 힘드네요. 72cm. 아, 이거 질질 끌고 가야죠, 뭐. 예. 질질 끌고 가야죠. 야, 이거 이제 우리나라 이거 투표 이거 그 외국에서 옛날에 그 해외 토픽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해외 토픽감이에요. 예. 요새는 해외 토픽 이거 잘 모를 텐데. 잘 안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승부처 일단 네.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승부처. 저는 승부처를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천은 끝났잖아요. 이제 거의 사실상 이제 끝나고 이제 남은 관심 지역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어디에서 저보고 그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의 공천을 사자성어로 좀 정리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민주당의 공천은 사실상 이거는 갑진사화다. 올해가 갑진년이잖아요. 이거 사화에 가까운 거다. 그러니까 이거 친명행제 비명행사가 현실로 드러난 거고 아마 올해 사자성어로 등록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반대로 무색무취다. 이게 뭐 했다고는 하는데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고 어쨌든 뭐 마지막에 좀 뭐 현역들 그 좀 바꾼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뭐 박앤셀 할 때 창고 대방출하듯이 그냥 어물쩍 넘어갔던 느낌도 있어서 과연 국민이 그러면 친명행제와 비명행사를 볼 것이냐 무색무취의 국민의힘의 공천을 볼 것이냐 저는 이게 이제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제 뭐 반영된 이슈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저는 다 선반영된 거라고 보고 결국 국민들은 앞으로 그럼 4년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누구라는데 보니까 국민의힘은 예전에 본 사람들이 계속 온 것 같고 또 이번에 사실 또 공천받은 사람들도 전직 의원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약간 그 원래 있었던 기존 선수들 군이 편성된 것 같고 민주당은 바뀐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새물인지 흙물인지 잠깐 뭐 헷갈리는 그런 약간 인식이 있어서 예. 그럼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냐가 저는 이제 첫 스타트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국민들이 그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승부처일 것이다라고 해서 요 지점을 꼽았습니다. 김 이사님은 지금 이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 어떻게 보세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은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당이 더 잘하느냐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라는 그 뭐 여론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공천이 일단 끝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에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뭡니까 재투표 거기 지나고 나서는 좀 약간 소란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여의도에 있으면 서여의도에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또 분신 사태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과연 정말 무서움, 조용한 질서 있는 그런 공천이었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게만 평가를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 무색무취라고 했어요. 예.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결국은 그러면 핵관 중심의 공천이었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당이 사실은 이 공천만으로 따지고 보면 마카마카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에 비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분명히 이제 과정 관리를 잘못해서 나타나는 뭐 그런 어떤 파열음들이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은 그 두 정당을 비교할 때 베이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쪽은 뭡니까 국회에 났고 그래서 갈리는 물갈이 되는 그런 상태고 이쪽 뭡니까 국민의힘은 좀 더 적은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되는데 이건 물갈이가 아니고 일종의 뭐 분갈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이쪽에서 빼서 일로 넣고 분갈이처럼 보이는 그런 공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말 공천을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평가의 대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본선에서 대진표가 짜여졌을 때 그때 결론이 나오겠죠. 지금은 평가하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격전지 많네요. 그렇군요. 우리 김봉신 이사님 승부처는 어디입니까? 뭡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결선 박용진과 정봉주 현 의원과 이제 도전자인데요. 여기를 이제 승부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뭐 평론가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이 공천과 관련해서 뭐 과정 관리 여러 가지 이제 공정한 룰이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강북을 박용진과 정봉주와 박용진의 대결로 완전히 압축이 된 것처럼 보여버려요. 지금 거의 그쪽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이게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용진 페널티 30%를 끌어안고 결선까지 들어갔는데 저는 사실은 박용진 결선에도 다시 30%가 적용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을 이번 주에 승자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페널티 30%면 쉽지 않죠. 거의 진다고 봐야 되는데 결선을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그러면 박용진
결선간 요 현상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 고관여 지지자분들이 좀 달라진 흐름인가? 달라진 흐름인가? 그러니까 박용진처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 대한 필요성을 좀 인정을 하고 그 지역구에서 그런 어떤 투표라든지 여론 흐름이 좀 이렇게 기류가 달라졌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결선 갈 수가 없는데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승부처이고 이 승부처는 하여간 누가 이기든지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 진짜 거대한 마침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마침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예. 70% 동의 드리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전망이니까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누가 어렵습니까? 박용진 의원이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3자에서 탈락한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방송 활동 많이 하던 분인데 친명으로 이제 많이 분류돼요. 예. 그럼 그분의 지지했던 표가 사실 어디로 가겠어요? 아무리 민주당 주류가 전략적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 박용진은 살려주자고 기류가 변화했다 치더라도 이분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마 박용진 의원한테 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결선까지 가는 저력은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데 자 그렇게 해서 끝났다. 그러면 저는 이 박용진과 또 하나 박광훈이 있었어요. 네, 수원에 박광훈도 떨어졌는데 원내대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과 붙었던 사람이 물론 이제 수원시장도 출마했었고 이분도 방송 많이 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지난번 경선에서 나서 2위 했으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혹시 박광훈 원내대표가 그렇게 의정활동도 잘하고 백봉 신사상도 많은 분인데 저분이 지난번 그 체포동의안에서 가결시켰다고 저렇게 말하자면 저 처단받는 거 아니야? 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의 결과가 그러니까 한 분은 결과가 났고 한 분은 결과가 안 났는데 양박이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다면은 저는 독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독박은 뭘까요? 민주당이 독박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양박과 독박이 제가 이번에 보는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야 오늘 아주 그냥 표현이 그냥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